네, 상상 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700점 플러스 이제 목표 달성 최저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500점이랑 550점 목표 점수 달성 찍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700점 찍고 있고요. 이제 이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하시려면 최소 제가 봤을 때 목표 보유 점수로는 한 그래도 500점 정도는 되시면은 유리하실 것 같고, 이제 500점 이하이신 분들은 먼저 제가 촬영해놨던 500점, 550점 플러스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보유 점수 500점 이상이신 분들이 지금 이 700점 목표 달성 최저가 프로세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면 파트 1은 700점에서도 파트 1은 학습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학습에 쓰지 않는 건데 이게 실제 시험에 들어가 보시면은 멘탈을 이제 엄청 갉아먹는다고 했죠. 한두 문제, 두세 문제까지도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내가 파트 1을 다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는 3월 문제에서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멘탈 깨지는 것만 주의하고 실제로 그 두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의 확률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도 막 A, B, C, D가 막 다 헷갈린다라기보다도 한 A랑 C 중에서 뭐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식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제 운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채점만 간단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리뷰는 하지 않는 겁니다. 파트 2부터 들어갈 건데 파트 2에서 단어 중심 청취법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단어 중심 청취법이란 처음, 중간, 끝이 있으면 처음, 중간 단어에 큰 포커스를 둬서 듣는 청취법이에요. 그래서 중간이 대부분 동사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못 들어도 동사를 들어주는 건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설명으로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when, where, why 이런 거잖아요. when, where, why, how, who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런 거 플러스 동사인 거고 결과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말은 언제 동사했냐, 어디서 동사했냐, 왜 동사했냐, 어떻게 동사했냐, 누가 동사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뜻과 같이 동사를 연결해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의문사 의문문이고, 그리고 다른 그 외에 이제 의문문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동사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 의문문이든 비동사 의문문이든 조동사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부가 의문문이든 뭐 다 상관없이 결국에 핵심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동사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를 큰 틀은 동사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은 이 의문사 플러스 동사 어떻게 했냐 이런 느낌이고, 그 외 의문문들은 동사 했냐 안 했냐 그 동사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를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7번을 보시면 Number 7. Why was this afternoon's meeting cancelled? 그럼 여기서는 why랑 cancel, 그래서 왜 취소되었나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은 cancel이랑 why를 듣는 게 핵심이었고, 이런 경우는 대신 수동태여서 동사가 좀 뒤에 있긴 하죠. 8번 Number 8. You use the company fitness center, don't you? 여기서는 이제 use가 핵심이에요. 당신은 use, 당신은 사용하죠. 뭔가를. 그래서 사용하죠를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냐,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대답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답변에서는. Number 9. Do you have the images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그래서 이거는 have 이미지, 그래서 사진이 있냐. 그러니까 have가 근데 핵심이죠. 동사란 have니까 do you have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냐 이런 게 가장 큰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Number 10. When are you moving to your new office? 여기서도 when moving, 그래서 언제 옮기냐 이거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언제 옮기냐.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들어야 된다가 아주 키 포인트다라고 파트 2에서는 보시고, 그 동사의 단어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단어 중심 청취법에서 특히 동사를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장을 싹 다 들으려는 노력보다도 이렇게 단어를, 중심적인 단어를 딱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의문사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동사가 그런 대표적인 그 단어 단위에서 들어야 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X 선택식 표시법인데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하거든요.
확신이 들 때면 동그라미 X를 딱 쓰고 나머지는 다 세모로 돌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트 2의 템포감 때문에 그래요. 그 파트 2의 템포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확신이 들 때만 동그라미랑 X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7번으로 보면은 Number 7. Why was this afternoon's meeting cancelled? 왜 취소되었나요? 미팅이? A. Room 206, I think. 그러면 이거는 제 기준엔 X거든요. 그래서 X로 딱 해주면 이거는 확신을 했을 때 오답이라고 확신을 했을 때 X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Because the manager is out of the office. 그럼 저 기준으로는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B로 동그라미 쳤을 때 이제 C는 듣지 않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럼 C는 지금 배제하고 B로 제가 확신을 하고 B를 했으니까 지금 8번을 바로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C번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7번 관련해서 보면은 8번을 만약에 제가 7번에서 C를 더 들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C에서 만약 헷갈리는 선택지가 나와버리면 B, C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번의 템포감이 밀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8번의 질문을 일부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 좀 템포가 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쪽에 나왔을 때 그 뒤에 번호를 안 듣고 다음 번호를 바로 대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번도 다시 좀 보면은 8. Number 8. You use the company fitness center, don't you? 당신은 사용하죠? 피트니스 센터를 A. Yes, every now and then.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동그라미로 바로 해주면 이거는 안 듣고 9번으로 대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Number 9. Do you have the images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사진이 있냐? 사진 있냐? 있냐? 가지고 있냐? A. Okay, that won't be a problem. 문제가 안 돼. 이거는 저 기준으로 한 X. B. A high definition camera. 이것도 안 되죠. 특히 의문사 의문문 제외하고 명사로 대답한 동사 했냐 안 했냐 패턴에서 명사로 대답하는 애들은 오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A, B에서 X가 떴기 때문에 C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 C를 듣지 않고 C를 체크한 다음에 바로 10번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XX가 벌써 A, B에서 나왔으니까 이때는 C를 듣지 않고 간다. 세모가 만약에 이제 2개 이상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 세모가 이렇게 뜰 때는 세모가 이렇게 많았을 때는 기억으로 다시 생각해서 풀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템포가 밀리니까 세모가 2개 이상 떴을 때는 꼭 기준을 세우셔서 앞세모로 찍을지 뒷세모로 찍을지를 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앞번호로 찍을지 뒷번호로 찍을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정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킬들을 좀 활용하시면 템포를 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연습 때 파트 2가 좋았다가 실전에서 말리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디테일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꼭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이런 선택지 표시법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 유형에서 이런 거 있어요. 뭐 시제 불일치, 주어 불일치, 대명사 불일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오답 유형들을 실질적으로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들어야 사실은 써먹을 수 있는 유형인데 다 들었으면 오답 유형을 했어요.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죠? 다 들어야 좀 걸러낼 수 있는 오답 유형들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 시제 불일치, 대명사 불일치, 주어 불일치 오답 유형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S, NO 불일치, 유사 발음, 우회적인 답변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유사 발음은 파트 2에 비슷한 발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오답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점수대에서는 이 정도에서 주로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는 청취력 7번부터 19번에서는 청취력으로 판단하는 게 그 다음에 우회적인 답변은 파트 2에서 정답 유형으로 진출이 되는데 계속 이 우회적인 답변을 많이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문제집 기준들로는 해설지에 보시면 파트 2의 해설지 그 페이지를 보시면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그 해설을 꼭 달아놔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뭐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다 달아놓기 때문에 해설을 달아놓기 때문에 그 해설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모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빈출 질문 패턴 암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이 550점, 500점 목표에서는 이런 게 사실 들어가지 않은데 700점부터 그리고 850점 이런 목표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LC의 기본기는 결과적으로 청취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청취를 확실하게 무조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머릿속에 빈출
패턴이 많이 암기돼 있으면 사실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청취력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패턴으로 처리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암기했던 패턴은 확실히 이제 잘 포착을 하거든요. 근데 암기를 덜하고 일반적으로 노출해서 청취하는 패턴의 공부는 오르는 게 막 장담이 되진 않아요. 뭔가 오르는 건 맞는데 막 그게 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오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트 2 질문 그리고 우회적인 답변 이런 그런 문장들을 좀 잘 편집하셔가지고 그것만 따로 좀 외워주시고 하면 좋습니다. 제 과외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 패턴이랑 그런 우회적인 답변들의 그 문장을 하루에 3문장씩 정도 암기를 시키거든요. 수강생분들에게 그 3문장을 편집해 놓은 음원으로 암기를 시키고 그걸 수업 때 질문도 하면서 암기 관리도 합니다. 실제로 암기가 50문장 정도만 쌓여도 그 안 쌓였던 상태에 비하면은 굉장히 LC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 2에서 빈출 패턴들을 암기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공법이죠. 진짜 통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통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 3, 4는 제가 길게 설명은 이 영상에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좀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링크를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스키밍은 이제 음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미리 훑어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단어 단위로 스키밍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준비하는 것, 남자 직업 누가 남자일 것 같은 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남자 직업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게 이제 계속 나오는 빈출 패턴들은 쉽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픽업할 거 금요일 아침 그 단어는 필수 단어 아는 단어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스키밍은 초점이 단어 체크인 거지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단어 위주로 빠르게 해석이 아니라 키워드 체크 느낌으로 가신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이거를 30초 동안 2번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2번을 평상시에 할 수 있어야 마지막 문제를 헷갈렸을 때 평소에는 2번을 해야 이런 실수가 났을 때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문제에서 고민을 살짝 해버리면 다음 지문 스키밍 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아예 안 하는 거랑 한 번이라도 하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정답률 상승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2번을 할 수 있어야 그 사고 상태에서 한 번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이 3초에 2번을 평상시에 이제 연습하는 게 스키밍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 토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옴표 유형 풀이법과 도표 유형 풀이법이 있는데 따옴표 유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이 따옴표로 돼 있고 이 문장이 그대로 성우가 불러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우가 그대로 불러주고 이 문장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보통은 있어요. 근데 이 문장 보통 앞문장에 대한 리액션이 대부분이긴 한데 뒷문장이랑 관련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초점은 앞문장의 리액션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는 게 맞고요. 이 문제를 푸는 법이 원래는 이 문장의 앞문장과 그 다음에 이 문장, 그 다음에 뒷문장을 총 3문장을 잘 듣고 그러니까 청취까지 다 하고 문맥 이해까지 해서 푸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원래 정석으로는. 그래서 정석 풀이법은 청취도 해야 되고 문맥 이해도 해야 되니까 쉽진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약간 샛길로 푸는 법이 있어요. 샛길로 푸는 법이 이제 49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9번이 따옴표 문제잖아요. 그럼 48번을 빨리 풀고 나서 49번을 대기하는 어떤 포지션이 될 텐데 그 포지션 때 단어를 계속 낚아채서 그 소재를 좀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설명을 좀 할게요. 47번을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일단 48번 쪽 바로 넘어갈게요. Are you using the sales computation software? That's what I used for my report, and it worked really well. Oh, you already finished it? 그래서 finish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48번 C로 처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48번 풀고 나서 49번을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단어를 들어줘야 돼요. 단어를. 예를 들면 어떻게 보냐면 Well, I'm done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뭐 데이터 나오고 but I'm having trouble with the presentation. 트러블
presentation, We didn't get any guidelines for that. 가이드라인 이런 게 나오고요. Remember Julie's presentation last year? 프레젠테이션 또 나오고, It was very impressive. impressive 나오고. The slides are available on our company intranet.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가 뭐 프레젠테이션, 트러블, 데이터, 뭐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프레젠테이션과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관련된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제 이 레퍼런스가 가이드라인이랑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참고 자료인데 레퍼런스가 가이드라인이랑 같은 거고 이 도큐먼트가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지칭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번호를 풀고 난 다음에 계속 대기를 하면서 단어를 기다렸다가 그 단어에 맞는 소재, 가장 유사한 소재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새끼는 정답률이 뭐 100% 맞는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청취 문맥으로 푸는 게 당연히 정석인데 이거는 한 새끼로 잘 하시면 70%에서 80% 확률은 건질 수는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5개 풀면 한 3, 4개 맞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고려해 보시되 대신에 지향을 하시는 건 이걸 당연히 청취력이 좋아지셔서 정석으로 푸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도표 같은 경우는 기본 도표 유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선택지 정보랑 선택지 반대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는 선택지 반대의 정보를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선택지 정보가 이렇게고 반대 정보가 이건데 반대 정보를 시선 처리하고 계시다가 낚아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 도표 유형에서는 캐칭과 패러프레이징 스타일로 비슷하게 낚아채듯이 나온다. 기본 도표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Look at the 그래픽 문제만 이 도표랑 관련된 문제고 나머지들은 도표랑 상관없이 일반 문제처럼 풀어주셔야 됩니다. 도표를 봐야 되는 건 이 유형밖에 없다는 거고 심화 도표 유형은 지금 말 그대로 청취의 비중이 좀 올라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반드시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청취의 비중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스테이지랑 관련해서 1, 2, 3, 4가 다 짝 지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스테이지라는 걸 써먹긴 할 건데 이거를 매칭시켜서 내는 문제는 아니고 청취의 비중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수 청취로 풀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대신에 짝지어서 풀지 않고 청취로 푸는 스타일이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키밍 훈련법이랑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법이 있는데 제가 안내해드릴 영상 링크에 잘 나와는 있어요. 영상 링크에 잘 나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스키밍 훈련은 읽어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30초를 이제 타이머를 맞춰 놓고 2번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죠. 2번 읽는 훈련. 근데 이 읽는다는 게 해석이 아니라 키워드 체크 방식이고 단어 체크 방식이고 꼭 이제 어떤 속도감 있게 해주시는 걸 지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원 없이도 스키밍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초 타이머를 맞춰 놓고 2번 읽는 컨셉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캐칭 패러프레이징은 제가 아까 설명은 그 영상에 토스하느라 그렇게 크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캐칭 같은 경우는 A라는 단어가 A로 패러프레이징은 A라는 단어가 B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는 법은 말 그대로 타이밍 훈련인데 역추적 스탑 훈련.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이걸 풀고 나서 제가 답이 각각 D번, B번, B번, 그 다음에 A번, D번, C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채점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채점을 다 했다고 쳐볼게요. 지금 답은 다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된 상태고 채점하면서 답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답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정답은 알게 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채점을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 그 정답은 알았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음원만 들어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역추적 멈춰주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원상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스탑 버튼 누르면서 타이밍을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단어가 그대로 바뀌는 순간에 딱 낚아채서 찍어야 되거든요. 32번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t's Martina from accounting. I'd like to reserve the main conference room for a meeting. 여기서 미팅에서 딱 낚아채 줘야 된다. 지금 멈춘 구간에 딱 여기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ll be leading on Friday with colleagues from our New York office. Sure, that shouldn't be a problem. What time is the meeting? It's from 9 to 11 a.m. Okay, I'll block off that time slot for you.
그건 좀 패러프레이징 문제라서 남자가 이렇게 일정 관리하는 걸 봤을 때 행정 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패러프레이징 스타일로 나온 거고요. Do you need any special equipment besides a laptop and projector? No, but I'll need the keys. 키 나올 때 딱 멈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멈추면서 훈련을 하면 이 타이밍 감각이 잡았을 때 실전에서도 쭉 음원이 이어질 때 딱 툭툭툭 찍어질 수 있다는. 그 다음에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atoshi, have you already started working on the budget for next year? 그래서 여기서도 버젯 나왔을 때 딱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Not yet, but I do plan to start it in the next day or so. Okay, perfect. I'd like to add some new engineers to my team next year if we can. 팀이랑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팀은 이제 캐칭으로 나왔고 패러프레이징이 엔지니어를 바꿔 나왔죠. 이렇게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이 섞여 나올 때도 있습니다. 캐칭은 단어가 같은 경우,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바뀌어 있는 경우. Afford it. I thought one might be enough, but I realized we'll probably need 3 to handle our company's new contracts. No problem. I can include that in the budget. I'll just need the details. 디테일 때 딱 멈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된 상태에서 다 표시가 돼 있을 때 역추적 스탑 훈련을 중심으로 이 타이밍을 계속 단어 단위로 타이밍을 잡아주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3-4 같은 경우는 제가 청취 훈련을 제 수강생분들에게도 시키진 않고 있고 파트 2에서 청취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면 3-4는 어차피 청취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역추적 스탑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3-4에서 청취가 높으니까 3-4를 알게 모르게 또 공부를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성 있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청취는 또 알아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타이밍을 잡는다고 해서 나머지 들리는 문장까지 다 일부러 안 들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효과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목적성 있는 역추적 스탑 훈련했을 때 가져가는 이득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듬 게임은 이제 원래 이제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은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법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리듬 게임은 3-4 전체를 캐칭 패러프레이징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답이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D, B, B, A 그 다음에 D, C, 이건 A, 그 다음에 D 현재 이렇게 채점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12번부터 100번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은. 테스트 한 3회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할 필요는 없고 테스트 한 3회분 정도 분량을 잡아놓고 그것만 계속 리듬 게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날 정도로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타이밍이 계속 익어야 되기 때문에 3회분 정도 잡으신 다음에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실 때 배속 재생 1.2배 정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좀 빠르다 싶으신 분들이 1.1배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 1.3배 이상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토익 시험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권장하지 않고 1.2배에서 1.1배 정도로 맞춰주시고 이 리딩 게임을 훈련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타이밍 잡는 역추적 스탑 훈련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때 대신에 32번부터 100번까지 한 번에 쭉 하는 훈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딩 게임은 역추적 스탑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은 테스트 3회분 돌릴 때 그때마다 실력이 쫙쫙 붙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LC를 이야기 다 해드렸는데 LC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그 파트 2에서 꼭 청취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파트 2에서 이 빈출 질문 패턴 암기를 이제 주로 하시면서 이제 청취력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외워주는 문장의 암기 문장이 많을수록 LC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파트 2에서 청취력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3-4도 좋아지고 3-4는 대신에 청취 훈련을 한다라기보다는 리듬 게임과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주로 하면서 약간 부수적인 효과로 청취력도 좋아지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파트 2에서 전반적인 코어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꼭 3-4에서 문제수가 많으니까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3-4는 청취 훈련보다는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LC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C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일단 제가 큰 틀에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5 비중을 좀 줄여라, 공부 비중을 줄여라는 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5 비중을 줄이고 여러분들은 7을 항상 지향하실 필요가 있어요. 7을 항상 공부 비중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5는 이제 500점 이상, 600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700점이 만약 목표인 경우에는 그 5를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5의 그 플러스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5가 지금 30문제 중에서 한 18문제에서 20문제에 맞는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2개에서 23개 정도 맞으면은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정도 더 늘어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4-5문제 더 맞으려고 드는 노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력보다는 똑같은 노력으로 7이 이제 54문제 중에서 한 이런 정도 분이면 한 30문제가 나온다 쳤을 때 똑같은 노력으로 이 7 같은 경우는 45 정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한 4-5문제 올릴 때 한 15문제 올리면 이게 이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5보다는 7을 엄청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5, 6보다는 7을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일단 마인드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예 5가 엄청 기본이 안 잡혀져 있는 분들은 5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고 좀 토익을 공부해서 5가 좀 있으신 분들은 7의 눈을 돌리셔라. 일단 첫 번째로 이 RC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프리 프로세스들은 550점, 500점에서 나온 뭐 그런 부분과 비슷한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품사, 동사,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그거죠. 동사를 항상 찾는 거는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점수에도 마찬가지고 동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사, 동사, 유형에서는 동사 찾은 다음에 빈칸을 바로 집중하셔서 푸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동사는 루틴적으로 계속 찾아주고 빈칸 집중해서 푸는 거죠. 이렇게 동사 체크하고 빈칸 집중해서 전치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 체크하고 빈칸이 어차피 동사 근처니까 동사 사이에 부사 이렇게 들어가서 D, A 이렇게 딱 풀어주는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0점 목표에서는 이 기본 문법 유형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이 맞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루틴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문법 유형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그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암기처럼 그냥 바로 딱딱딱 나오면서 적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인 암기가 돼야 되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선택지를 몇 개를 내가 아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4개를 다 몰랐어 이러면은 풀 이유가 없죠. 그래서 4개를 다 모르면 풀면 안 됩니다. 찍어야 되는 거고 4개를 다 안다 이러면 당연히 일반 풀이를 해주시면 되죠.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나머지 그 외의 경우에는 아는 단어 개수만큼 먼저 집어넣어 보시고 아는 단어가 만약에 정답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는 단어 찍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A랑 C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A랑 C를 넣어봤는데 정답이 AC에서 나온 것 같으면 AC로 찍으면 되고 근데 AC가 둘 다 아닌 것 같다 이러면 BD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다 BD는 모르는 단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루틴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단어가 먼저 집어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아는 단어가 이제 정답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는 단어에서 기계적으로 찍는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찍을 때도 앞번호에서 찍을지 상대적으로 뒷번호에서 찍을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셔서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인데 이게 모르는 단어에서 어떤 게 더 정답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앞번호로 찍으신다면 B번 상대적으로 뒷번호로 찍으신다면 D번으로 이렇게 루틴을 잡아서 찍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그 선택지 A, B, C들을 먼저 보고 가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선택지 A, B, C, D를 먼저 아는 단어 확인하고 전략을 짜라 이런 얘기죠. 확인하고 풀이 전략 세우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다 해야 되고요.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어휘 개수 아는 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푸는 게 어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전부 유형인데 접전부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500점, 550점에서는 풀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700점 목표에서는 이상 목표에서는 풀어줘야 됩니다. 접전부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일단 동사 찾기는 동일하고요. 품사랑 동사 유형처럼 먼저 동사를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 뒷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빈칸 뒷구조가 확인해서 빈칸의 품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빈칸 품사 확인. 그리고 이제 해석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동사 지금 will share랑 submit 잡으신 다음에 빈칸 뒷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접속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접속사가 지금 B밖에 없고 A, C, D가 다 지금 부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은 B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A, C, D가 부사인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공부량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접전부라는 건 결국 이런 A, B, C, D가 각각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알수록 정답률이 올라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다 이제 해석 당연히 다 해봐야 되고 이걸 다 아는 경우에도 해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택지적으로 고를 때 이런 품사들을 알았을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정답률에는. 그래서 또 동사 해제 locate, will begin 잡은 다음에 빈칸 뒷구조가 주어 동사니까 이거 접속사네 하면 접속사는 지금 now that밖에 없거든요. 이건 또 B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이제 A 이런 CD 그런 품사 정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품사를 아는 정도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 접전부 유형의 그런 실력이다 보시면 돼요. now that은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접전부 이런 경우는 이제 접속사에 해당하는 게 각각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해석이 필요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접속사가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 해당 품사에 겹치는 게 2-3개는 있기 때문에 해석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 문법 유형은 이 점수대 분들이 되면은 문법에서도 어떤 문제가 이제 싸늘하다라고 이제 느낌을 받으시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형들은 찍어주시는 겁니다. 딱 선택지적으로 딱 풀어봤는데 심화 유형 같아 이런 것들은 과감히 찍고 갔을 때 여러분들 리턴 값이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은 그 문제는 풀어도 고민만 하게 되고 틀렸을 때 세븐 한두 문제를 더 못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과감히 찍었을 때 세븐을 더 풀게 되고 어차피 틀리고 틀리고 이런 약간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심화 문제를 인지했으면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도 일종의 전략적으로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 유형 찍으라 이런 이야기고 심화 유형은 대표적으로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수량형 형사, 그 다음에 복합명사 여러 가지 심화 유형들이 있긴 있지만 실력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감에 따라 좀 그 싸늘한 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파트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나갔지만 파트 6는 사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5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고 이 유형만 좀 설명을 할 거나 이제 과외 수강생 분들에게도 엄청 강조를 하지 않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빨리 풀어라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빨리 넘어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신경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전 시험에서는 파트 6가 난이도 익히 조절이 되면서 좀 고민을 많이 일으키고 좀 시간 관리가 평소에 안 되시는 분들은 파트 6에도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 관리, 템포 관리에 좀 평상시를 해놓기 때문에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그냥 쑥쑥 지나가게 연습을 시키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트 5 연장선은 똑같이 그 프로세스, 접전부, 품사, 동사, 유형, 어휘 프로세스 똑같이 프로세스 적용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런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이 유형의 풀이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유형은 지사대명사 활용이랑 소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지사대명사들이 되겠죠. 지사대명사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our, us, the, main lobby, 그 다음에 the, north lobby 이런 것들. 더가 반드시 지시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this라든지 that, those, this 서치 이런 애들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더도 있긴 있어요. 더는 근데 약간 세모입니다. 왜냐면 그게 그냥 더일 때도 있고 지시하는 더일 때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괜찮은데 이런 게 명사가 붙으면 이 명사가 앞 문장에 이게 지칭이 돼야 되는 거죠. 앞 문장에 지시사 원리가 그런 거고 대명사는 조언이 있으면 그 조언을 그 다음에 he로 받는 거잖아요. 대명사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 믿고 지사 대명사를 활용해서 그 지사나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앞문장에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그 원리가 하나 있고요.
소재 활용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소재가 공사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D번으로 답은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왜 C나 B가 안 되냐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사우스 로비의 어떤 장소가 공사가 되는 거였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 시기 동안에 운영이 안 될 거고 세입자들은 그들의 손님들에게 북쪽 로비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북쪽 로비에 접근이 막힌다는 건 이 말과 모순되니까 안 되는 거죠. 지시하는 그게 있어도 내용이 안 되잖아요. 내용이 안 되니까 C는 안 되고 메인 로비 이야기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우스 로비랑 노스 로비만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D번으로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그 소재 지금은 메인 로비 이야기 안 나왔고 노스 로비를 오히려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접근이 차단된다는 이야기는 좀 모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D번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예요. 소재적으로는 어떤 리페어 센터의 방문, 그 다음에 전화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최우선 고객 중 하나, 그 다음에 서비스 피 즉시 제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37번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문장에 콜이 나왔죠. 37번이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37번 앞문장에 콜이 나왔어요. 콜. 그리고 뒷문장에도 콜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재가 이 37번 기준으로 앞문장도 콜이고 뒷문장도 콜이라는 거는 이 37번도 어떤 소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전화 소재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화 소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폰, 넘버 이쪽이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소재를 맞춰주는 것도 파트 6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지시사 대명사나 소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하고 파트 6는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점수대에서는 5, 6보다는 7 중심의 사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7 중심의 사고 나중에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 7, 그러니까 이 영상 끝쯤에 7의 더 그 중요한 진짜 RC를 거의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7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이야기 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트 7은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분석 단계, 지문 분석 단계, 정답 도출 단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더블 지문, 더블 트리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분석 단계 지도 그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도 그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지문은 사실 상관없어요. 짧은 지문은 상관없는데 약간 그 길이가 길어지면 질문을 먼저 보는 게 항상 이득이 되거든요. 7은 질문을 먼저 보는 게 이득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문이 엄청 짧은 때는 그냥 지문을 먼저 읽나 질문을 읽나 그건 차이가 없는데 좀 길이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질문을 보면은 훨씬 포인트를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 그리기는 질문을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뭐 읽고 풀려고 하면은 그 질문이 지문을 읽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질문을 읽었던 걸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게 하려면 이 질문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질문을 정리한다는 건 이 질문을 지문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주제 목적이잖아요. 그럼 주제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주제. 그리고 practical gardening이 무엇인가? practical gardening을 찾아서 이게 무엇인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표시하는 스킬, 질문을 지문에다가 표시하는 스킬이 지도 그리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도 그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원래는 지도 그리기 안 했다면 시선 처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엄청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질문 키워드를 표시해 놓으면은 훨씬 더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그리기를 해놓으면 이득이 무조건 있다. 근데 너무 짧은 지문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지문에 대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할 독해가 있는데 지도 그리기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읽고 푸는 거는 기억력이 엄청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번에 읽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절반 정도 나눠서 한 2분할에서 많게는 3분할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읽은 다음에 풀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풀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푼다라는 게 좀 핵심이 되는 거죠. 분할해서 푼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분할하면 이제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분할된 부분을 읽어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61번이랑 62번이. 근데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풀리는 대로 이제 좋은 이유가 60 분할 독해를 해서 이제 이 ABCD를 읽게 되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미리 읽게 되는 개념이니까 훨씬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독해가 꼭 정답을 막 못 냈어도 선택지를 읽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읽어본 효과 때문에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 분석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단어 중심 독해인데 단어 중심 독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세븐 푸시다 보면은 지문을 읽고 문제 풀 때 여기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 번 읽고 다 잘 푸는 게 한 번에 쫙쫙 깔끔하게 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답률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읽을 때 과감에 크게 딱 읽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때 이제 정답을 찾을 때 자세히 읽는 방식이 단어 중심 독해 컨셉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단어 중심 독해는 과감하게 크게 읽어라는 이야기예요. 크게 읽어라. 크게 읽어. 너무 정확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은 크게 읽으면서 템포를 전진시켜라 이런 이야기인데 전진 이런 개념. 전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해석법인데 이런 거예요. 단어 중심으로 크게 읽으시면 돼요. 미안하다, 보고한다, 다음 달 이슈가 마지막이다. 62년 이후 우리는 결정했다. 프랙티컬 가드닝이 전기 간행물 사이에 있다. 중단해야 한다. 계획한다. 다시 돌린다. 자원을 그리고 비용 커팅을 통해 우리 책 출판 성장시킨다. 비디오 제작 사업 이런 것들 잡아주면서 크게 읽는 겁니다. 크게. 그냥 막 엄청 정확히 읽으려는 컨셉보다는 대략적인 큰 의미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크게 읽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독해를 원래 하고 이 부분 읽고 풀 수 있는 건 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프랙티컬 가드닝을 중단시킨다는 얘기라서 어떤 취소를 발표하는 게 되는 거고요. 프랙티컬 가드닝은 이미 전기 간행물이랑 이슈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거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개별 유형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잠금이라고 딱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어 중심 독해는 크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감사하다 너의 지원 구독자로서 남은 자녀 기간 동안 구독 기간 동안 희망한다 허용한다 보내준다 우리 인기 있는 출판물 야생화에 대한 그러나 만약 이제 잔액을 환불받고 싶으면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단어 중심으로 옮겨주는 거죠. 단어 중심 독해는 막 정확도는 이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속도감 큰 의미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챙겨간다. 속도감과 큰 의미를 챙겨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딩은 아까 단어 중심 독해 하시다 보면은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를 이제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럴 때 해주시면 됩니다. 상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상기법이 있는데 단어 상기는 중심 단어를 다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뭔가 얘네들이 이제 전기 간행물을 중단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큰 중심 단어를 체크하면서 하는 게 단어 리마인딩인 거고요. 내용 상기 같은 경우는 이걸 첫 번째 문단 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은 기억이 나면은 그 약간의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그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살짝 되짚어주는 방식의 내용 상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이해가 뭔가 잡힌 게 없을 때는 단어 상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한 부분이 있어 이러면은 내용 상기로 그냥 이제 단어 체크 없이 떠올리는 느낌으로 다시 짚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마인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중심 독해를 좀 보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단어 중심 독해가 아주 잘 되는 지문에 대해서는 리마인딩을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애매하게 이해가 됐거나 아예 이해가 안 된 경우에 이제 이런
단어 상기랑 내용 상기를 통해서 좀 보완해준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 도출 단계는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세븐의 가장 중심 원리죠. 그래서 3, 4도 그렇지만 세븐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 과정이 잘 되고 해석이 아무리 잘 됐어도 이 패러프레이징을 몰라버리면 틀려요. 정답 자체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 자체를 틀릴 수 있다는 건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학습을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거에 대한 학습은 사실 좀 애석하게도 경험치적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양적으로 많이 틀려보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로 이제 많이 틀려보신 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그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려봤던 패러프레이징이고 경험해봤던 패러프레이징이면 거의 무조건 다시 봤을 때 맞게 되는데, 처음 본 거나 새롭게 본 거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치, 양치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파7을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거고요. 이 패러프레이징 개념 자체는 간단하죠. 이가 이제 B로 바뀌어 있는 건데,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이거 워낙 수많은 변주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게 이게 경험치적인 실력이라는 거죠. 7을 원래 양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5, 6보다는 7 양치기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그 점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7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블, 트리플 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더블 같은 경우는 먼저 트리플, 더블 다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문 읽는 순서, 그 다음에 연계 개수. 지문 읽는 순서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먼저 읽으실 거예요? 오더폰 먼저 읽으시겠어요? 저는 이메일을 먼저 읽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메일을 먼저 봐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글을 먼저 봐야 연계도 잡기 쉽고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게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할 수도 없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가 있는 이제 이메일이나 편지글, 그 다음에 리뷰 글을 먼저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류의 글을, 지문을 먼저 본다. 지문 먼저 읽기.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있으면은 이 두 번째 타겟팅 해가지고 먼저 풀면 되고요. 이 이메일이 첫 번째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타겟팅해서 먼저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 있는 지문을 먼저 잡았을 때 훨씬 연계를 잡기 쉽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레터 리뷰를 먼저 읽어라. 스토리 지문 먼저 읽기. 그 다음에 연계 개수는 더블 지문은 5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두 문제가 연계가 된다는 거, 한두 문제가 연계를 찾으면 나머지는 연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 좋게 빠르게 9번이 만약에 이제 연계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연계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를 찾았을 때 나머지가 단일로 나오겠구나, 연계가 아니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 문제 개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블에서는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좀 더 많아요. 무조건 한 문제 이런 건 아니고 한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많다. 연기가 더블에서는 한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생각은 해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트리플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읽는 순서랑 이것도 연계 개수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아까 그 분할 독해, 뭐 지도 그리기, 단어 중심 독해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다 똑같이 더블, 트리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문 읽는 순서는 이거는 똑같이 스토리 라인을 먼저 읽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3번 지문을 먼저 읽게 되는 거죠. 이메일을. 그러면 대신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런 스토리 지문 다음에 뭘 읽어?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을 읽고 그 다음에 뭘 읽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1번 지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런 경우인데 1, 2, 3 213. 그러니까 만약 스토리 라인이 3번 지문일 때는 다음 지문을 1번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지문과 연관성이 높다는 건 첫 번째 문제가 연계 문제일 확률이 가장 낮거든요. 연계 확률이 이제 10% 이하예요. 통계적으로. 이 첫 번째 문제는 연계가 문제가 물론 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 읽고 첫 번째 지문으로 돌아가는 건 그래도 91번은 최소 확보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스토리 지문이어도 그 다음에 꼭 1번으로 돌아가줘야 되는 이유는 1번 지문의 첫 번째 문제의 안정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지문이 스토리 지문이면 그냥 1, 2, 3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1, 3, 3, 1, 2로 두고 이렇게 딱 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풀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지문을 뒤죽박죽 순서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안 되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읽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연계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5문제 중에서 2-3문제가 연계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2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2문제의 확률이 거의 매우 높고 2문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계 문제가 2문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문제 중에서 2문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계 문제 패턴은 1, 2번 연계, 2, 3번 연계, 1, 3번 연계가 있는데 1, 2, 3 연계도 아주 간혹 있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서 배제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1, 2번 지문 연계하는 게 있고 2, 3번 지문 연계, 1, 3번 지문 연계 해가지고 연계 스타일이 이렇게 크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지문, 더블 지문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 평상시에 더블 트리플을 많이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더블 트리플을 연습하면 일단 1차적인 효과로 싱글은 그냥 잡히는 게 있고요. 더블 트리플까지 못 푼다고 하셔도 더블 트리플을 풀다 보면은 기본적인 실력의 상승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더블 그리고 트리플 초반부까지는 풀 생각을 하셔야 RC에서 300점, 300 그 전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85번 이하로 풀어버리면 거의 무조건 300점 이하가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찍는 개수가 워낙 많아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최소한 190번대에서는 끝내자라고 생각은 하고 계셔야 유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5, 6를 실력적으로 막 엄청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간관리 위주로 딱 컨셉을 잡아서 시간관리 위주로 빨리 돌리신 다음에 7에 많이 큰 비중을 실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루에 더블 트리플을 한 2, 30분씩 투자하는 루틴만 만드셔도 그 2, 30분이 토익을 끝낼 수 있는 거의 마법 같은 좀 비법이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더블 트리플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더블 트리플을 공부하게 됐을 때 얻는 메리트가 상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블 트리플을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히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잘 하지 않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겨내셔서 하루에 10분, 20분 혹은 많게 30분을 더블 트리플에 계속 이제 투입해 주셨을 때 실력 리턴 값이, 점수 리턴 값이 가장 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설명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7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 그 다음에 이 파트 2를 통해서 청취력을 늘려서 3, 4에 좀 영향을 끼치라는 컨셉이라면 7은 7 그 자체로 많이 하셔야 되고, 7과 연동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를 주로 많이 했을 때 어휘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휘 문제를 하다 보면 문장도 보게 되고 단어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7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 공부하실 때 많이 풀어보시면서 어휘 문제를 통해 해석, 그 다음에 정답 단어가 또 순도가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정리하셔가지고 어휘 문제를 양치기 하시고 7도 양치기 하셨을 때 가장 조합이 좋더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700점 최저가 프로세스 다 전달해 드렸고요. 제가 이제 과외를 하다 보면은 올바르게 공부하셨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셨을 때 빠르게 올리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면서 그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도 이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사실 과외하는 입장에서 과외 강사로서의 가장 좀 덕목 중에 하나가 수강생에게 어떤 팁을 전달해 주는 건 물론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코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 자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적으로나 어떤 과제의 적절한 배분,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전략,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잘 지도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과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책이랑 관련 자료들도 제가 또 이제 준비해 놨으니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설명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잘 따라주셨을 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좋은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결과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